검은색 세단이 짙은 안개를 뚫고 제707 특수임무단 정문을 천천히 통과했을 때 연병장에는 기이할 정도로 적막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신임 사단장이 취임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위병소에는 의례적인 환영 인파나 군악대의 팡파르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빗방울이 섞인 바람만이 굵기 개양대의 로프를 때리며 황량한 소리를 낼 뿐이었고 경계병들의 시선은 일부러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차량 뒷좌석에 앉은 한서윤 소장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을씨년스러운 풍경을 깊은 호수처럼 고요한 눈빛으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노골적인 무시와 환영식의 부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김중령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느라 핸들을 쥔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직속상관에 대한 이러한 홀대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기존 지휘부의 치밀하게 계산된 모욕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장갑 낀 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두고 막사의 배치와 보초들의 동선을 날카롭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곳에 오기 전부터 강력한 저항을 예상했었지만 707사단의 대응 방식이 생각보다 훨씬 더 유치하고 노골적이라는 사실에 실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화려한 의전이 아니라 앞으로 이 썩어 빠진 곳을 어떻게 도려낼지에 대한 냉철한 계획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본청 건물 2층에 위치한 부사단장실에서는 마동욱 준장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검은 세단을 내려다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근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위스키가 담긴 크리스털 잔을 손에 들고 있었고 그의 주변에는 신복으로 불리는 고위 장교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자가 사단장으로 온다는 사실 자체를 조롱거리로 삼으며 텅 빈 연병장을 가로지르는 서윤의 차량을 보며 킬킬거렸습니다. 마동욱은 의전과 권위를 박탈함으로써 그녀가 지휘봉을 잡기도 전에 기세를 꺾어 놓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차량이 본청 현관 앞에 멈춰 섰을 때 서윤은 부관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문을 열고 차가운 공기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녀의 제복은 구김 하나 없이 완벽하게 다려져 있었고 어깨 위의 계급장은 흐린 날씨 속에서도 서늘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주거나 거수경례를 하는 병사는 단 한 명도 없었고 오직 겁에 질린 행정병 하나가 멀리서 힐끔거릴 뿐이었습니다. 서윤은 개의치 않고 일정한 리듬으로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고 그녀의 군화 굽소리가 텅 빈 로비에 시계추 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는 무언의 압박감을 형성하며 주위를 짓눌렀습니다. 복도에 들어서자 분주하게 움직이던 병사들과 장교들이 순식간에 동작을 멈추고 굳어버리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치만 살필 뿐 누구도 상급자인 서윤에게 경례를 하거나 길을 비켜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분명히 지휘부에서 내려온 은밀한 지령이자 그녀를 유령 취급하라는 무언의 압력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서윤은 그들을 질책하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대신 그저 앞을 향해 걸어갔지만 그녀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공기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듯한 서늘함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하는 모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서윤은 참모 회의실의 육중한 문 앞에 잠시 멈춰 섰다가 망설임 없이 손잡이를 돌려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회의실 안은 자욱한 담배 연기와 함께 군 기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나태한 분위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동욱과 그의 추종자들은 의자에 거만하게 기대 앉아 있었고
서윤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마동욱은 마치 시간을 잊고 있었다는 듯 과장된 표정으로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서윤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상관에 대한 존경심 대신 여성을 비하하는 저속한 호기심만이 가득했습니다. 마동욱은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가식적인 목소리로 사단장님의 도착이 예상보다 빨라 미처 준비를 못했다는 뻔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사과나 유감의 기색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자신들의 무례함을 즐기는 듯한 뉘앙스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상석인 사단장석을 비워두는 대신 서류 더미를 잔뜩 쌓아두어 그녀가 앉을 자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테이블 구석의 좁은 자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오늘은 자리가 협소하니 그쪽에 앉으시는 게 좋겠다는 모욕적인 제안을 던졌습니다. 주변의 장교들은 헛기침을 하며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서윤은 마동욱이 가리킨 구석 자리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천천히 회의 테이블의 상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쌓여있던 마동욱의 서류 더미와 재떨이를 손으로 밀어 바닥으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요란한 소음과 함께 서류가 바닥에 흩어지고 담배꽁초가 뒹굴자 회의실 내에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품위 있게 상석에 앉아 깍지를 낀 손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마동욱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말 한마디 없이 이곳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각인시키는 강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마동욱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고 그는 쥐고 있던 펜을 부러뜨릴 듯이 꽉 움켜쥐었습니다. 감히 여자가 자신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듯 그의 눈썹이 거칠게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그의 분노를 철저히 무시하며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회의의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보고 절차를 생략하고 현재 사단의 주요 작전 현황과 예산 집행 내역을 즉시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회의실 구석구석을 파고드는 기묘한 힘이 실려 있어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보 참모가 당황하며 준비된 자료가 아직 미흡하여 보고가 어렵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동욱의 눈치를 살피며 말을 더듬었고 식은땀을 흘리며 시선을 회피했습니다. 서윤은 그가 횡설수설하는 동안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꿰뚫어보며 침묵을 지켰는데 그 침묵은 고함보다 더 큰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정보 참모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짧게 한마디를 던졌는데 그것은 보고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보여줄 수 없는 내용이 많아서가 아니냐는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동욱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책상을 내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서윤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갓 부임한 사단장이 내부 사정도 모르면서 부하들을 범죄자 취급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707사단은 자신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곳이며 외부인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유대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점점 거칠어졌고 급기야는 군대라는 곳은 여자들의 섬세함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친 곳이라는 성차별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하극상이었지만 주변의 장교들은 동조의 눈빛을 보내며 마동욱의 뒤를 바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마동욱의 폭언이 끝날 때까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의 투정을 지켜보는 어른처럼 차분했고 그 점이 마동욱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동욱과 눈높이를 맞추지는 않았지만 존재감만으로 그를 압도했습니다. 서유는 부사단장의 열정은 높이 사지만 군인의 본분은 감정적인 유대감이 아니라 규율과 명령에 대한 복종임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정까지 누락된 모든 보고서를 자신의 집무실로 가져오라는 명령을 내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로 나온 서유는 등 뒤에서 마동욱이 욕설을 내뱉으며 의자를 발로 차는 소리를 들었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심장박동은 여전히 평온했고 호흡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싸움이 단순히 보고서 몇 장을 받아내는 문제가 아니라 사단의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전쟁의 서막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동욱과 그의 세력은 이미 너무 깊게 뿌리내려 있어 단순한 경고로는 제거할 수 없는 암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서유는 주머니 속에서 작은 USB 드라이브를 만지작거렸는데 이것은 그녀가 이곳에 오기 전 상부로부터 비밀리에 전달받은 1차 감찰 데이터였습니다. 사단장 집무실에 도착한 서유는 예상대로 엉망이 된 내부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전임자가 쓰던 집기들은 함부로 다루어진 흔적이 역력했고 책상 위에는 먼지가 하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화분은 말라 비틀어져 있었고 벽에 걸린 부대 마크 액자는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어 관리 소홀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것 또한 그녀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그들의 소심하고 비열한 메시지 중 하나였습니다. 서유는 불쾌해하는 대신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어두고 소매를 걷어올리며 직접 청소를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에게 이 더러운 방은 정화해야 할 707사단의 현재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조심스럽게 문이 열리고 앳된 얼굴에 여군 중위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쟁반에 따뜻한 녹차를 받쳐 들고 있었는데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명찰에는 이지은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계급은 중위였지만 복장은 다소 남루했습니다. 지은은 서윤의 눈치를 살피며 죄송하다는 말을 연발했고 청소 병력이 배치되지 않아 자신이 급하게 정리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서윤은 그녀의 눈에서 깊은 두려움과 동시에 구원을 바라는 듯한 간절한 빛을 읽어냈습니다. 이지은 중위는 아마도 이 부대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소외된 인물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서윤은 지은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찻잔을 받아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사단장의 따뜻한 반응에 지은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지은에게 편하게 있으라고 말한 뒤 현재 부대 내 사병들의 분위기와 부사단장에 대한 평판을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은은 처음에는 주저하며 입을 다물었지만 서윤의 신뢰감 있는 눈빛에 용기를 얻어 조심스럽게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서윤이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부패와 횡포가 만연해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결정적인 단서들이었습니다. 지은의 말에 따르면 마동욱 일파는 사병들의 복지 예산을 가로채 자신들의 유흥비로 탕진하고 있었으며 이에 불만을 품은 장교들은 인사 불이익을 당해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훈련 중 발생하는 부상 사고조차 은폐되고 있으며 외부 감사가 올 때마다 조작된 서류로 위기를 모면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지은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 차가운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은에게 오늘 나눈 대화는 철저히 비밀로 해야 하며 앞으로 자신의 눈과 귀가 되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밤이 찾아오자 사단본부는 어둠에 잠겼지만 마동욱의 사무실과 간부 숙소 쪽은 여전히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함께
술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유는 자신의 집무실 창가에 서서 그 불빛들을 내려다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할 신성한 곳이 탐욕스러운 자들의 놀이터로 변질되어 버린 현실이 개탄스러웠습니다. 비는 여전히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빗물은 창유리를 타고 눈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오늘 밤이 길어질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서유는 책상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지은이 가져다 준 낡은 파일들과 자신이 가져온 자료들을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동욱이 보낸 보고서는 예상대로 허점투성이었고 숫자는 맞지 않았으며 중요 내용은 검은 줄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유는 정보 분석 분야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갖춘 전문가였기에 그 조작된 흔적들 사이에서 진실의 조각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붉은 펜을 들어 모순된 수치들의 동그라미를 치며 그들이 숨기려 하는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해 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거대 군수기업과 연루된 조직적인 범죄의 냄새가 짙게 났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집무실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는 내부 회선이었는데 이 시간에 전화를 걸 사람은 마동욱이나 그의 수하들일 것이 뻔했습니다. 서유는 수화기를 들지 않고 벨소리가 멈출 때까지 기다리며 그들의 조바심을 즐겼습니다. 전화가 끊어지자마자 곧바로 다시 벨이 울렸고 이번에는 서윤이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술에 취한 듯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그는 알 수 없는 비속어를 섞어가며 밤길 조심하라는 저급한 협박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협박 전화는 서윤을 위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그녀의 전투 의지를 불태우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서랍 속에서 자신의 개인 무기인 글록 권총을 꺼내어 점검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지자 복잡했던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탄창을 확인하고 슬라이드를 당겨 약실을 점검한 뒤 다시 안전장치를 걸어 홀스터에 넣었습니다. 마동욱 일당은 자신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 대가는 혹독할 것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서유는 잠시 눈을 붙이기 위해 간이 침대에 몸을 뉘었습니다. 빗소리는 잦아들었지만 부대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습했습니다. 그녀는 잠들기 전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전장과 위기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테러리스트들과의 교전, 적진 한가운데서의 고립 동료의 죽음 등 그녀를 단련시킨 수많은 시련들에 비하면 마동욱 같은 부패한 군인은 그저 귀찮은 해충에 불과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싸움을 위해 그녀는 깊고 짧은 수면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상 나팔 소리와 함께 서유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완벽한 복장을 갖추고 연병장으로 나갔습니다. 아직 안개가 걷히지 않은 새벽 공기를 가르며 그녀는 홀로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당직 사관들과 병사들은 전날과는 다른 묘한 긴장감을 느끼며 사단장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마동욱 일파가 아무리 그녀를 무시하려 해도 그녀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아우라는 병사들의 본능을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한서윤의 707사단 접수 작전은 이미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서윤 소장이 집무실에 들어섰을 때 책상 위는 기이할 정도로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습니다. 전날 그녀가 지시했던 부대 현황 보고서와 작전 계획서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는 포맷된 것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업무 방해이자 그녀를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노골적인 의사 표시였습니다. 서유는 당황하거나 화를 내는 대신
조용히 의자에 앉아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마동욱 일파는 그녀가 정보의 부재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스스로 지쳐 떨어져 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인터폰을 눌러 행정실장을 호출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계속해서 통화 중 신호음만 들려왔습니다. 직접 행정실로 내려간 서윤을 맞이한 것은 분주하게 움직이는 척하는 장교들의 차가운 등이었습니다. 그녀가 행정실장인 박대령의 책상 앞에 섰을 때조차 그는 모니터에 코를 밟고 못 본 척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나직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자 박대령은 그제야 깜짝 놀란 척하며 일어났지만 그의 표정에는 귀찮음과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전산 오류로 인해 데이터가 손실되었다는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복구에는 최소 일주일이 걸릴 것이라고 둘러댔습니다. 그의 책상 구석에는 방금 전까지 게임을 하고 있었던 흔적인 조이스틱이 엉성하게 신문지로 덮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박대령의 거짓말을 추궁하는 대신 행정실 한쪽 벽면에 붙어 있는 부대 조직도를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특정 인물들의 사진에 머물 때마다 행정실 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지은 중위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누가 마동욱의 라인이고 누가 억울하게 배제된 인물인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박 대령에게 데이터 복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질책하지 않고 오히려 천천히 해도 좋다는 의외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박 대령은 예상 밖의 반응에 의아해하면서도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그것이 서윤이 파놓은 더 큰 함정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서윤은 장교식당이 아닌 일반 병사들이 이용하는 사병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단장이 예고도 없이 식판을 들고 줄을 서자 식당 안은 순식간에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조리병들은 당황하여 국자를 떨어뜨렸고 식사 중이던 병사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서윤은 개의치 않고 배식구에서 정량의 밥과 반찬을 받아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식판에 담긴 음식은 형편없었습니다. 국은 맹물에 가까웠고 고기 반찬은 비계덩어리뿐이었으며 김치는 쉰내가 진동했습니다. 이는 부식비 횡령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서윤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일병들은 밥을 먹다가 체할 것 같은 표정으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서윤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밥을 먹으라고 권유했고 식사가 입에 맞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병사들은 처음에는 우물쭈물했지만 서윤의 진심 어린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고 식사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고기 반찬은 일주일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했고 부식 창고에 들어온 식자재가 밤마다 어디론가 빠져나간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묵묵히 밥을 씹어 삼키며 병사들의 이야기를 머릿속에 하나하나 새겨 넣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서윤은 식판을 직접 반납하고 조리실 뒤편으로 우회하여 부식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창고 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창문 틈으로 보이는 내부는 텅 비어 있다시피 했습니다. 장부상으로는 가득 차 있어야 할 쌀가마니와 통조림 박스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창고 관리관인 상사가 허겁지겁 달려와 앞을 가로막으며 이곳은 통제구역이라며 출입을 제지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군복에서는 희미하게 알코올 냄새가 풍겼습니다. 서윤은 그를 밀치고 들어가는 대신 그의 명찰을 빤히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동욱 부사단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다리를 책상 위에 올린 채
신복들과 노닥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윤이 오전 내내 행정실과 식당을 돌아다니며 헛수고를 했다는 보고를 받고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는 서윤이 곧 제풀에 지쳐 울면서 도망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의 곁에 있던 작전 참모는 이번 기회에 눈엣가시 같은 강철민 소령을 전방의 격오지로 좌천시키는 인사명령안을 내밀었습니다. 강소령은 마동욱의 비리에 협조하지 않아 찍힌 인물로 실력은 뛰어나지만 진급이 막혀있는 상태였습니다. 마동욱은 휘파람을 불며 결재란에 서명하려 펜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인터폰이 울리고 비서실장이 다급한 목소리로 사단장이 인사과를 급습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동욱은 인상을 찌푸리며 펜을 던지고 짜증을 냈습니다. 서윤은 인사과장에게 강철민 소령의 인사기록 카드를 요구하고 있었고 인사과장은 부사단장의 결재가 떨어진 사안이라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인사규정집의 조항을 정확하게 읊으며 부당한 전보 조치는 사단장의 직권으로 보류할 수 있음을 주지시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논리적이었고 주변의 하급 장교들은 그녀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서윤은 인사과장의 손에서 강소령의 인사명령서를 낚아채듯 가져와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습니다. 종이 조각이 바닥에 흩날리는 동안 그녀는 인사과장에게 다시는 내 허락 없이 장교의 보직을 이동시키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고 그동안 마동욱 일파에게 억눌려 지내던 비주류 장교들 사이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서윤은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권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통해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고 반격을 시작했음을 알린 것입니다. 그날 저녁 예정된 참모 회의는 시작 전부터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마동욱은 오전에 패배를 설욕하려는 듯 평소보다 더 많은 추종자들을 대동하고 회의실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서윤이 들어오자마자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며 다짜고짜 훈련 일정 변경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서윤이 다음 주 예정된 보여주기식 시범 훈련을 취소하고 실전 대비 야간 기동 훈련으로 변경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마동욱은 외부 귀빈들이 참관하는 행사를 멋대로 취소하면 사단의 위신이 떨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윤은 스크린에 띄워진 훈련 계획표를 가리키며 현재 707사단의 훈련은 실전성과는 거리가 먼 서커스에 불과하다고 냉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시범은 적에게 우리의 약점만 노출할 뿐이라며 군인의 본분은 쇼가 아니라 전투 준비라고 일갈했습니다. 마동욱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우리는 지난 10년간 이 방식으로 최고의 평가를 받아왔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그 최고의 평가가 접대와 로비로 만들어진 허상임을 꼬집으며 차가운 팩트로 그를 몰아붙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험악해졌고 마동욱의 눈짓을 받은 군수 참모가 나서서 야간 기동 훈련을 하기에는 장비 가동률이 떨어진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서윤은 기다렸다는 듯이 품에서 정비 일지를 꺼내 보이며 서류상으로는 모든 장비가 100% 가동 가능하다고 보고되지 않았냐고 되물었습니다. 군수 참모는 말문이 막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고 거짓 보고가 들통날 위기에 처하자 식은땀을 줄줄 흘렸습니다. 서윤은 만약 실제 장비 상태가 보고와 다르다면 그것은 명백한 군수 비리이자 이적 행위라고 못 박으며 강도 높은 감찰을 예고했습니다. 마동욱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책상을 콱 내리쳤습니다. 그는 여자가 사단장으로 와서 부대물을 다 흐려놓는다며 노골적인 성차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부대에 청춘을 바쳤고
이곳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안다며 굴러온 돌이 밝힌 돌을 빼내려다가는 큰 코 다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회의실의 다른 장교들은 마동욱의 기세에 눌려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날뛰는 짐승을 바라보는 사냥꾼의 그것처럼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서윤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마동욱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계급장을 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군대에서 존중받아야 할 것은 성별이나 근무 연수가 아니라 계급과 능력 그리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윤은 마동욱에게 부사단장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않으면 군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마동욱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지만 서윤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서윤은 강철민 소령을 자신의 집무실로 조용히 호출했습니다. 강소령은 건장한 체격에 우직한 인상을 가진 군인으로 오랫동안 진급에서 누락되어 의욕을 잃어가고 있던 차였습니다. 서윤은 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오늘 낮에 인사명령을 취소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소령은 자신을 알아주는 상관을 만났다는 사실에 감격하여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서윤은 그에게 비밀 임무를 하나 맡겼는데 그것은 바로 탄약고와 무기고의 실제 재고를 파악하여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소령이 나간 뒤 서윤은 집무실에 불을 끄고 창가에 섰습니다. 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었고 멀리서 경계 근무를 서는 병사들의 그림자만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마동욱이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의 망신은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이었을 것이고 그는 반드시 비열한 방법으로 보복해 올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움직일수록 그들의 범죄 흔적은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야에 서윤은 숙소로 돌아와 개인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이지은 중위가 보내온 암호화된 파일들이 떠 있었습니다. 그 파일들에는 마동욱과 연루된 지역 유지들, 군수업체 대표들의 명단과 그들이 주고받은 뇌물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데이터를 분석하며 그들의 부패 카르텔이 생각보다 훨씬 거대하고 견고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횡령을 넘어 군사 기밀 유출까지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단 내부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인 스캔들이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때 서윤의 휴대폰으로 발신자 제한 표시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밤길 조심해라. 낙상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 라는 짧고 섬뜩한 내용이었습니다. 서윤은 피식 웃으며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그들은 물리적인 위협을 통해 공포를 심어주려 하고 있었지만 서윤은 이미 수많은 사선을 넘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그들의 조바심이 느껴져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적이 감정적으로 나올 때야말로 가장 큰 허점을 드러내는 순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윤은 평소와 다름없이 연병장으로 나가 구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달리 몇몇 병사들이 그녀의 뒤를 따라 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너 명에 불과했지만 한 바퀴, 두 바퀴를 돌 때마다 인원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식당에서의 일을 전해 듣고 사단장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을 갖게 된 병사들이었습니다. 서윤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발소리가 늘어나는 것을 느끼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병사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마동욱에게 있어 가장 뼈아픈 타격이 될 것이었습니다. 아침 점호가 끝난 후 서윤은 예고 없이
차량 정비고를 방문했습니다. 정비고 바닥은 기름때로 얼룩져 있었고 정비병들은 낡은 공구를 들고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나타나자 정비관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서윤은 고장난 채 방치된 전술 차량들의 보닛을 열어보며 엔진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주요 부품들이 정품이 아닌 싸구려 사제품으로 교체되어 있었고 일부 차량은 아예 엔진이 드러내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정비관에게 부품 청구 내역서와 실제 입고 내역서를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비관은 마동욱 부사단장의 지시로 부품을 외부 업체에 빼돌리고 폐급 부품을 끼워 넣었다고 실토할 수는 없었기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서윤은 그를 다그치지 않고 차량 번호판과 차대 번호를 일일이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이 증거들이 나중에 마동욱을 옥죄는 결정적인 족쇄가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정비고를 나서는 서윤의 등 뒤로 정비관은 어딘가로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마도 마동욱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읍소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동욱은 보고를 받고 분노로 치을 떨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서윤을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특수전 훈련을 핑계로 서윤을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거나 사고를 위장하여 제거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보안이 철저한 지하 벙커에서 핵심 측근들을 모아놓고 은밀한 작전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살기가 감돌았고 회의 테이블 위에는 서윤의 동선과 일정이 상세히 적힌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707사단에는 폭풍 전야에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밤이 깊어지자 707 특수임무단의 주차장에는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빠져나가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마동욱 부사단장이 주최하는 정기적인 친목 도모회라는 명목 아래 주요 보직을 차지한 간부들이 위수 지역을 이탈하여 시내의 고급 요정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단장이 부임한 첫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부대를 비웠고 이는 서윤에 대한 경계심이 없다는 오만함의 방증이기도 했습니다. 텅 빈 사령부 건물에는 당직 근무를 서는 하급 장교들과 경계병들만이 남아 있었고 복도에는 정막과 함께 윙윙거리는 환풍기 소리만이 감돌았습니다. 한서윤 소장은 집무실 불을 끄고 창밖을 내다보며 그들이 완전히 빠져나가기를 끈기 있게 기다렸습니다. 마동욱과 그의 수하들이 탄 차량 행렬이 위병소를 통과해 시야에서 사라지자 서윤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검은색 전술 장갑과 소형 해킹 모듈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제복 상의를 벗고 활동성이 좋은 검은색 전술 셔츠로 갈아입은 뒤 소리 없이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지하 3층에 위치한 메인 서버실이었는데 그곳은 사단의 모든 작전 기록과 군수물자, 이동 현황이 저장되는 부패의 심장부였습니다. 복도에 설치된 CCTV는 그녀가 미리 심어둔 루프 프로그램에 의해 10분 전의 영상을 반복해서 재생하고 있었기에 그녀의 움직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서버실로 향하는 비상계단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서윤은 야간 투시경을 사용하는 대신 감각에 의존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발소리는 고양이가 걷는 것처럼 기척이 없었고 호흡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제어되어 있었습니다. 지하 3층 입구에는 전자식 보안 잠금 장치가 붉은 빛을 내뿜으며 가로막고 있었지만 서윤에게는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휴대용 단말기를 보안 패널에 연결하고 마동욱이 자신의 생일로 설정해둔 허술한 관리자 비밀번호를 단 몇 초 만에 풀어냈습니다. 육중한 강철문이 유압 소리와 함께 부드럽게 열리자 차가운 냉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서버실 내부는 수십 대의 렉에서 뿜어져 나오는 파란색 LED 불빛만이 유일한 광원이었고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은 망설임 없이 중앙 통제 콘솔로 다가가 시스템에 접속을 시도했지만 예상대로 이중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정보사령부 시절 자신이 직접 개발했던 백도어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명령어들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고 몇 번의 깜박임 끝에 접속 승인이라는 녹색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피아니스트가 건반을 두드리듯 빠르게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며 숨겨진 폴더들을 찾아냈습니다. 같은 시각 시내의 호화로운 룸살롱에서는 마동욱과 그의 추종자들이 벌써 술에 취해 흥청거리고 있었습니다. 고급 양주병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고 접대부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마동욱의 표정은 어딘가 개운치 않았습니다. 그는 서윤이 너무 조용하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고 며칠 전 차량 정비고를 급습했던 그녀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는 잔을 비우며 옆에 앉은 정보참모에게 사단장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정보참모는 취한 목소리로 당직 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사단장실에 불이 꺼져 있고 퇴근한 것 같다는 보고를 받고는 안심하라는 듯 낄낄거렸습니다. 다시 서버실 안서윤의 눈동자는 모니터에 떠오른 충격적인 데이터들을 보며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프로젝트 팬텀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폴더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비리 내역이 들어 있었습니다. 훈련용으로 지급된 고성능 폭약과 소총들이 폐기 처리된 것으로 조작되어 국제무기 밀매 조직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그 대가로 받은 막대한 자금은 유령 회사를 통해 세탁되고 있었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군사기밀인 최전방 작전 지도가 고액을 지불한 불상의 구매자에게 유출된 정황까지 포착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을 넘어선 명백한 국가 반역 행위였습니다. 서윤이 데이터를 외장 하드에 복사하고 있을 때 갑자기 복도 끝에서 군화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찰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지하로 내려오고 있었는데 발소리의 주인은 한 명이 아니라 2명 이상인 듯 했습니다. 서윤은 작업을 중단하지 않고 복사 진행률 발을 초조하게 바라보며 한 손으로는 허리춤의 권총을 움켜쥐었습니다. 98%, 99%. 숫자가 올라가는 속도가 야속할 정도로 느리게 느껴졌습니다. 문 밖에서는 이 시간에 서버실 온도가 왜 이렇게 높지? 에어컨 고장 난 거 아니야? 라는 당직 부사관의 투덜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자마자 서윤은 외장하드를 주머니에 넣고 재빠르게 콘솔 로그를 삭제했습니다. 그녀는 문이 열리기 직전 서버렉 사이의 깊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문이 열리고 손전등 불빛이 내부를 훑었지만 당직 부사관과 병사는 기계적인 점검만 했을 뿐 구석구석을 살피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온도 조절 장치만 확인하고는 이상이 없다며 다시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서윤은 그들이 멀어질 때까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마터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은 집무실로 돌아와 확보한 데이터를 안전한 클라우드 서버에 백업하고 원본은 집무실 금고가 아닌 숙소의 비밀 공간에 숨겼습니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마동욱 일파를 단번에 처단할 수 있는 핵폭탄급 증거가 쥐어졌지만 서두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배후에는 정치권과 국방부 내의 고위직들이 얽혀 있을 것이 분명했기에 섣불리 터뜨렸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증거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타이밍을 계산하며 동이 틀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밝아오는 여명은 다가올 피바람을 예고하는 듯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 되자 마동욱은 숙취가 덜 깬 얼굴로 부대에 복귀했습니다. 그는 출근하자마자 작전 장교를 불러 이번 주 훈련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작전 장교는 사단장의 지시로 변경된 실내 근접 전투 CQB 사격 훈련 일정을 내밀었는데 마동욱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이것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잡하고 위험한 실탄 사격 훈련 중 발생하는 오발 사고는 군대에서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일이었고 사단장이 직접 시범을 보이다가 사고를 당한다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악한 계획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동욱은 즉시 자신의 신복인 사격 통제관을 은밀히 호출하여 훈련장의 표적 시스템을 조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는 훈련 도중 사각지대에서 실제 표적이 아닌 살상용 트랩이 작동하게 하거나 노련한 저격수를 훈련병으로 위장시켜 혼란 틈에 서윤을 저격하라는 암묵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동욱은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으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서윤이 아무리 뛰어난 군인이라 해도 예측 불가능한 사고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이번 훈련이 그녀의 장례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입맛을 다시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훈련장에 도착한 서윤은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한 모습으로 방탄조끼와 전술 헬멧을 착용했습니다. 훈련장은 미로처럼 복잡하게 설계된 킬하우스였고 곳곳에는 가상 적군 표적과 인질 표적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동욱은 통제실 마이크를 잡고 사단장님의 시범이 있겠으니 전대원은 주목하라고 방송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사리와 기대감이 묻어 있었지만 다른 병사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통제실 유리창 너머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마동욱과 시선을 마주치고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훈련장 진입로에 섰습니다. 훈련 개시 신호와 함께 서윤은 날렵하게 진입하여 첫 번째 구역의 표적들을 정확하게 제압해 나갔습니다. 그녀의 사격 솜씨는 교과서보다 더 정석적이었고 반응 속도는 기계처럼 빨랐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구역인 어두운 복도에 진입했을 때 그녀의 본능적인 위험 감지 센서가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정면에 나타난 표적 뒤에서 기계적인 작동음이 아닌 사람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윤은 반사적으로 몸을 바닥으로 굴렸고 그 순간 그녀의 머리가 있던 자리를 실탄이 스치고 지나가 벽에 박혔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살해 시도였습니다. 서윤은 구르면서 즉시 사격 자세를 취했고 어둠 속에서 총구가 번쩍였던 위치를 향해 제압 사격을 가했습니다. 비명과 함께 검은 복면을 쓴 괴한이 총을 떨어뜨리며 쓰러졌습니다. 훈련용 표적이 아닌 실제 무장을 한 암살자였습니다. 통제실에서 지켜보던 마동욱은 서윤이 총에 맞지 않고 오히려 매복조를 제압하자 당황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황급히 훈련 중지 사이렌을 울리려 했지만 손이 떨려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도 못했습니다. 서윤은 쓰러진 괴한에게 다가가 복면을 벗기지 않고 그의 어깨를 밟아 제압한 뒤 무전기를 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숨가쁨 하나 없이 차분하게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통제실 3구역 내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부상자 발생. 의무대 호출 바람. 그녀는 이것이 암살 시도임을 알면서도 겉으로는 훈련 사고로 위장하여 마동욱을 안심시키려는 고도의 심리전을 구사했습니다. 마동욱은
그녀가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식은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서윤은 피 묻은 장갑을 벗어 마동욱의 책상 위에 던져 놓았습니다. 집무실을 찾아온 그녀는 마동욱을 똑바로 응시하며 부사단장 훈련장 안전관리가 엉망이더군요. 다음에는 실수가 없어야 할 겁니다. 목숨은 하나뿐이니까요. 라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서윤 자신의 목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마동욱의 목숨을 겨냥한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마동욱은 서윤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지만 속으로는 다음번에는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고 이를 갈았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강철민 소령과 이지은 중위를 비밀리에 자신의 숙소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확보한 비리, 장부의 일부와 오늘 훈련장에서 있었던 암살 시도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강소령은 분개하며 당장 헌병대에 신고하고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하며 적들을 한망에 일망타진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스스로 무덤을 팔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녀는 다가오는 부대 창설 기념일 연회가 결전의 날이 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마동욱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윤이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직감에 시달렸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목이 조여오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는 결국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가오는 연회에서 외부 용병들을 동원해 쿠데타에 가까운 무력 행사를 벌여 서윤을 제거하고 부대를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이제는 내가 죽거나 하는 사생결단의 상황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대 내의 분위기는 점점 더 흉흉해졌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도 훈련장에서 총성이 들렸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간부들 사이에서는 줄을 잘 서야 살아남는다는 눈치 싸움이 치열해졌습니다. 마동욱의 측근들은 비밀리에 무기고에서 무기를 반출하여 별도의 장소에 비축하기 시작했고 서윤을 따르는 소수의 장교들은 비상 연락망을 가동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내부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서윤은 밤늦게까지 작전 지도를 펴놓고 디데이데이를 위한 시뮬레이션을 반복했습니다. 그녀는 마동욱 일파가 연회장을 봉쇄하고 자신을 고립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들이 모르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과거에 지휘했던 최정예 특수부대 팀원들이었습니다. 서윤은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 옛 전우들에게 사냥 시작이라는 짧은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의의 칼날들이 707사단을 향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은 이제 바로 눈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707 특수임무단 대회의실의 공기는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바다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례 작전 회의를 위해 모인 참모들은 서로 눈치만 살피며 침묵을 지켰고 마동욱 부사단장만이 다리를 꼬고 앉아 불쾌한 표정으로 볼펜을 딱딱거리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사격 훈련장에서 벌어진 암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후 그는 서윤이 언제쯤 이 사건을 공론화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지만 그녀는 주말 내내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침묵은 마동욱에게 안도감보다는 오히려 목을 조여오는 듯한 불안감을 안겨주었고 그는 신경질적으로 물을 들이키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회의 시작 시간이 1분이라도 지나면 그것을 빌미로
서윤의 근태를 문제 삼을 작정이었습니다. 정각 9시가 되자마자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서윤 소장이 헌병대 장교 2명을 대동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등장에 회의실 내부는 순식간에 술렁거렸고 마동욱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서윤은 자리에 앉는 대신 회의 테이블 상석에 서서 서류 가방을 열고 두툼한 파일 하나를 꺼내 군수 참모인 최 대령 앞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묵직한 서류가 테이블에 부딪히며 나는 둔탁한 소리는 마치 판사봉이 내려쳐지는 소리처럼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최 대령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억지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집어들었지만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서윤은 차가운 목소리로 최 대령에게 그 서류에 적힌 내용이 무엇인지 직접 낭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최 대령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마동욱을 쳐다보았지만 마동욱은 굳은 표정으로 시선을 회피했습니다. 서윤은 대답이 없는 최 대령을 대신하여 서류의 내용을 읊어 내려갔는데 그것은 지난 3년간 훈련용 탄약과 총기 부품이 외부로 불법 유출된 내역과 그 수익금이 최 대령의 차명, 계좌로 입금된 기록이었습니다. 특히 지난주 훈련장에서 발견된 적용용 소총의 일련 번호가 폐기 처분된 것으로 조작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회의실 내의 장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최 대령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것은 모함이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인해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동욱을 향해 부사단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냐며 구원을 요청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그에게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뒤에 서 있던 헌병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헌병들은 즉시 최 대령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꺾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군수 참모가 회의 도중에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에 다른 참모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얼어붙었고 오직 최 대령의 억울하다는 비명소리만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동욱은 자신의 오른팔이나 다름없던 최 대령이 개처럼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감찰 절차도 없이 참모를 체포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국방부에 정식으로 항의하여 사단장을 해임시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마동욱을 똑바로 응시하며 절차는 이미 완벽하게 지켜졌으며 국방부 조사본부에서도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고 차분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마동욱의 위협을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카운터펀치였습니다. 서윤은 마동욱에게 다가가 귓가에 들릴 정도로 나직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다음 차례가 누구일지 궁금하지 않나. 부사단장 그 말은 마동욱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서윤은 다시 테이블 중앙으로 돌아와 남은 참모들을 둘러보며 경고했습니다. 707사단 내의 모든 불법 행위는 오늘부로 종결될 것이며 자수하여 광명을 찾을 기회는 지금뿐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녀의 카리스마는 압도적이었고 그동안 마동욱의 그늘에 숨어있던 부패한 장교들은 자신들도 언제 잡혀갈지 모른다는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날의 회의는 서윤이 마동욱의 권력 기반을 공개적으로 무너뜨린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마동욱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짙은 담배 연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최 대령의 체포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마동욱을 따르던 세력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동욱은 재떨이가 넘치도록 담배를 피워대며 불안감을 달래려 애썼지만 손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윤이 단순히 운이 좋은 여자가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된 사냥꾼임을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가진 증거가 어디까지인지, 자신의 목을 조여올 올가미가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가늠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작전 참모가 조심스럽게 마동욱에게 다가가 은밀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그는 법적인 절차나 행정적인 방법으로는 서윤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더 과격하고 확실한 방법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내일 예정된 사단 창설 기념 환영 만찬을 이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부대 내 장교 클럽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폐쇄적인 공간이었고, 마동욱의 사병이나 다름없는 경호 인력을 배치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작전 참모는 그곳에서 술에 취한 척 서윤을 처리하고 사고사로 위장하거나 실종 처리해 버리자고 속삭였습니다. 마동욱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도끼를 품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서윤이 죽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비밀 자금을 관리하는 민간 군사 기업 PMC 출신의 용병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돈만 주면 살인도 서슴지 않는 잔혹한 전문가들이었고, 마동욱은 그들에게 만찬장의 웨이터와 경호원으로 위장하여 잠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707사단의 성스러운 창설 기념일은 피로 물들여질 숙청의 밤으로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 마동욱은 짐짓침통한 표정을 연기하며 서윤의 집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오전에 있었던 자신의 무례를 사과하고 최대령의 비리를 전혀 몰랐다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는 화해의 제스처로 내일 저녁에 있을 환영 만찬에 사단장님이 꼭 참석해 주셨으면 한다고 정중하게 초대했습니다. 그는 장교들이 사단장님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한다며 이번 기회에 오해를 풀고 하나 된 707사단을 만들자고 입에 발린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의 연기는 훌륭했지만 탐욕스러운 눈빛까지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서윤은 서류를 검토하던 펜을 멈추고 마동욱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마동욱의 사과가 거짓이며 만찬 초대가 명백한 함정임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피하는 대신 미소를 지으며 초대를 수락했습니다. 그녀는 부사단장의 성의를 봐서라도 반드시 참석하겠다. 내일은 아주 긴 밤이 될 것 같군요. 라고 의미심장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윤의 승낙에 마동욱은 회심의 미소를 감추며 집무실을 나갔지만 그는 자신이 스스로 호랑이 굴의 문을 열어주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동욱이 나간 뒤 서윤은 즉시 강철민 소령과 이지은 중위를 호출하여 비상 대기 태세를 명령했습니다. 그녀는 내일 만찬장이 전장이 될 것임을 예고하며 강소령에게는 사단 외곽에 대기 중인 헌병 특수임무대와의 통신망을 유지하라고 지시했고, 이지은 중위에게는 만찬장의 CCTV 제어권을 확보하라고 명했습니다. 강소령은 사단장님이 위험하다며 만류했지만 서윤은 자신이 직접 미끼가 되어야만 그들의 뿌리까지 뽑아낼 수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서랍 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았는데 그곳에는 과거 작전 중 전사한 동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스스로를 사지로 내몰기로 결심했습니다. 결전의 날인 화요일 저녁 해가 지자 사단 본부 주변에는 어둠과 함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장교 클럽 오메가는 화려한 조명으로 장식되어 있었지만 그 불빛은 축제의 즐거움보다는 기괴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마동욱과 그의 일당들은 일찍부터 도착하여 만찬장의 출입구를 점검하고 곳곳에 무장한 용병들을 배치했습니다.
그들은 만찬장 내부의 통신 신호를 차단하는 제머까지 설치하여 서윤이 외부와 연락할 수 없도록 철저히 고립시켰습니다. 샴페인 잔을 든 그들의 손은 흥분과 긴장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숙소에서 준비를 마친 서윤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전투복 대신 우아한 짙은 남색의 정복 드레스를 입었지만 그 옷감 아래에는 얇은 방탄조끼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허벅지에 가터벨트에 소형 단검을 고정하고 핸드백 속에는 장전된 컴팩트 권총을 넣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지만 눈매는 전장에 나가는 장수의 그것처럼 매섭고 차가웠습니다. 겉모습은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그 내면은 누구보다 치명적인 인간 병기였습니다. 서윤은 마지막으로 이어피스를 통해 외부의 대기팀에게 진입 5분 전 신호가 떨어지면 즉각 타격한다 라고 짧게 송신했습니다. 서윤이 관용차를 타고 장교 클럽 앞에 도착하자 대기하고 있던 마동욱이 문을 열어주며 과장된 몸짓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는 서윤의 화려한 모습에 잠시 넋을 잃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오늘 밤이 서윤의 마지막 밤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녀를 만찬장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레드 카펫을 밟으며 걸어 들어가는 서윤의 하이힐 소리는 또각또각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고 그것은 마치 마동욱 일파를 향한 장송곡의 서곡처럼 들렸습니다. 만찬장 내부는 수십 명의 고위 장교들과 그들의 파트너들로 붐비고 있었지만 서윤이 들어서자 음악 소리가 멈추고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 시선들 속에는 호기심, 경멸, 그리고 숨길 수 없는 사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동욱은 서윤을 중앙 테이블로 안내하며 큰 소리로 우리의 새로운 사단장님을 위하여 라고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하지만 잔을 들어 올리는 그의 손짓은 공격 신호와 다름없었습니다. 웨이터로 위장한 용병들이 서서히 문을 걸어 잠그고 커튼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만찬장은 순식간에 탈출구 없는 밀실로 변해버렸습니다. 서윤은 샴페인 잔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시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예민한 감각은 커튼 뒤에 숨겨진 총구의 위치와 사람들의 움직임을 낱낱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동욱에게 부드럽게 웃어 보이며 참으로 성대한 파티군요. 부사단장. 마지막 만찬으로 손색이 없겠어요. 라고 뼈있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마동욱은 그녀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비웃음을 흘렸지만 서윤의 손은 이미 테이블 아래에서 핸드백에 잠금 장치를 풀고 있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서윤과 마동욱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한쪽은 탐욕과 오만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고 다른 한쪽은 정의와 심판을 준비하는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음악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지만 그 선율은 불협화음처럼 거슬렸고 공기 중에는 피 냄새와 화약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나오는 듯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서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자신의 몸 안에 잠재되어 있던 전투 본능을 일깨웠습니다. 사냥꾼이 사냥터에 입장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펼쳐진 연회장의 풍경은 겉보기에는 호화로웠지만 그 이면에는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양주와 산의 진미가 테이블을 가득 채웠지만 그것을 즐기는 장교들의 얼굴에는 탐욕과 방탕함만이 번들거렸습니다. 그들은 제복의 단추를 풀어 헤치고 큰 소리로 떠들며 자신들의 권력을 과시하기에 바빴습니다. 한서윤 소장이 자리에 앉자마자 그들의 시선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그 시선들 속에는 존경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여성을 비하하는 저열한 호기심과
그녀가 언제 무너질지를 기대하는 잔인한 즐거움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유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차가운 미소로 응대하며 샴페인 잔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마동욱 부사단장은 서윤의 맞은편에 앉아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시가를 피워 물었습니다. 그는 연기가 자욱하게 퍼지도록 일부러 서윤 쪽으로 숨을 내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사단장님이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어색하실 테니 긴장을 풀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조롱이었으며 군대라는 조직은 여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고상한 곳이 아니라는 성차별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앉아있던 추종자들은 그의 말에 과장되게 웃음을 터뜨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들은 이미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고 자신들이 서윤을 완전히 포위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술잔이 몇 순배 돌자 분위기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마동욱의 신복 중 하나인 작전 참모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서윤에게 술을 따르려 했습니다. 그는 예의를 갖추는 척했지만 술병을 쥔 손은 무례했고 그의 눈빛은 불쾌하게 번들거렸습니다. 서윤이 손으로 잔을 가리며 정중하게 거절하자 그는 갑자기 표정을 바꾸며 사단장이 부하의 잔을 거절하는 것은 군 기강을 해치는 일이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이는 명백한 도발이었고 서윤을 화나게 만들어 실수를 유발하려는 유치한 수작이었습니다. 서윤은 그를 빤히 쳐다보며 술은 근무 중에 마시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축하할 때 마시는 것이라고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마동욱은 서윤의 당당한 태도가 거슬린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테이블 밑에서 무언가를 꺼내 던졌습니다. 그것은 미리 작성된 사단장 자진 사퇴서였습니다. 종이 위에는 이미 사퇴 사유가 건강상의 이유로 적혀 있었고 서명란만이 비어 있었습니다. 마동욱은 이 종이에 서명하면 조용히 보내주겠지만 거부한다면 오늘 밤이 사단장님의 제삿날이 될 수도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식적인 존댓말을 쓰지 않았고 본색을 드러내며 거친 욕설을 섞어가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연회장의 음악 소리는 어느새 멈췄고 웨이터로 위장해 있던 용병들이 품 안에서 무기를 꺼내들며 서윤을 포위했습니다. 서윤은 테이블 위에 놓인 사퇴서를 집어들고 천천히 내용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두려움 대신 경멸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찢는 대신 마동욱의 눈앞에서 천천히 구겨 공처럼 뭉쳐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종이 뭉치를 마동욱의 와인잔 속에 퐁당 빠뜨렸습니다. 붉은 와인이 튀어 마동욱의 흰 셔츠를 더럽히자 회장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군인의 명예를 팔아먹은 너희들에게 사퇴를 강요받을 이유는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너희들이 군복을 입고 있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이라고 선고했습니다. 마동욱은 분노로 이성을 잃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는 네가 상황 파악을 못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내 구역이고 내 병사들로 가득 차 있다며 서윤을 조롱했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튕겨 신호를 보냈고 그 순간 연회장의 모든 출입문이 굳게 잠기며 철커덕하는 금소금이 들려왔습니다. 창문에는 두꺼운 철제 셔터가 내려왔고 실내는 완벽한 밀실이 되었습니다. 마동욱은 이제 쥐새끼처럼 도간에 갇힌 꼴이 되었다며 낄낄거렸고 용병들은 총구를 서윤의 머리와 심장을 향해 겨누며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우아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드레스 자락을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마동욱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연회장 외부의 CCTV 영상이
실시간으로 재생되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마동욱이 배치해둔 경계 병력들이 이미 누군가에 의해 제압당해 쓰러져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내가 갇힌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와 함께 갇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사냥꾼의 것으로 변했고 그제야 마동욱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마동욱이 무전기를 들어 외부 경호팀을 호출했지만 무전기에서는 지지직거리는 잡음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서윤이 미리 설치해둔 전파 차단 장치가 작동한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연회장 내부의 조명이 붉은색 비상등으로 바뀌며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은 서윤이 자신의 팀에게 보내는 공격 개시 신호였습니다. 당황한 용병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서윤은 샴페인 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고 그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밟으며 식탁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드레스 밑에 숨겨져 있던 그녀의 전술적 움직임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동욱은 공포에 질려 용병들에게 저 여자를 죽이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용병들이 일제히 방아쇠를 당기려 했지만 서윤의 움직임은 그들의 반응 속도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을 덮고 있던 하얀 식탁볼을 힘껏 잡아당겨 시야를 가린 뒤 가장 가까이 있던 용병의 팔을 낚아채 꺾어버렸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용병의 비명이 터져 나왔고 그의 손에서 떨어진 권총은 공중을 날아 서윤의 손에 정확하게 잡혔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권총을 발사하여 샹들리에를 고정하던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굉음과 함께 마동욱의 일당이 모여있던 테이블 한복판으로 추락했습니다. 유리 파편과 비명이 뒤섞이며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먼지와 연기 속에서 서윤은 유령처럼 움직이며 혼란에 빠진 적들을 하나씩 쓰러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드레스의 긴 치맛자락을 과감하게 찢어버려 활동성을 확보했고 하이힐 굽으로 적의 급소를 가격했습니다. 아름답고 우아했던 사단장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죽음의 춤을 추는 전장의 여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동욱은 기어서 테이블 밑으로 숨으려 했지만 헌병대 출신의 신복들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 인간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진압봉을 꺼내 들고 서윤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서윤의 사격술은 정확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살상을 피하기 위해 다리와 어깨를 정밀 타격하여 그들의 전투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총성이 울릴 때마다 한 명씩 바닥에 쓰러졌고 붉은 피가 연회장의 카펫을 적셨습니다. 서윤은 탄창을 교체하며 마동욱이 숨어 있는 곳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저승사자의 그것처럼 묵직하고 공포스러웠습니다. 한편 외부에서는 강철민 소령이 이끄는 헌병 특수임무대가 연회장 입구를 돌파하기 위해 폭약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쾅하는 폭발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날아가고 검은 제복을 입은 대원들이 연막탄을 터뜨리며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실내에서 피하 식별은 불가능해 보였지만 서윤과 그녀의 대원들은 사전에 약속된 신호와 전술을 통해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윤은 대원들의 엄호를 받으며 마동욱을 향한 포위망을 좁혀갔습니다. 부패한 장교들은 구석에 몰려 벌벌 떨며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마동욱은 최후의 발악으로 품속에 숨겨두었던 소형 권총을 꺼내 서윤을 향해 발사했습니다. 총알은 서윤의 뺨을 스치고 지나가 얇은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서윤은 통증을 느낄 새도 없이 몸을 날려 마동욱의 손목을 걷어찼습니다. 권총이 멀리 날아가고 마동욱은 손목을 부여잡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유는 그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운 뒤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분노로 불타오르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차분했습니다. 부사단장, 이제 진짜 지위가 무엇인지 보여주지. 연 회장은 이제 화려한 파티장이 아니라 처절한 심판의 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부서진 집기들과 흩어진 음식물, 그리고 신음하는 부상자들 사이로 서유는 마동욱을 제압하고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찢어진 드레스와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오히려 그녀의 강인함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아직 전투는 끝나지 않았지만 승패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707사단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대수술은 가장 고통스럽고 극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자욱한 화약 연기가 샹들리에가 추락한 연회장을 짙은 안개처럼 감싸고 있었고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신음과 고함이 뒤섞여 지옥도를 방불케 했습니다. 마동욱 부사단장은 벽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마지막 보루인 최정예 용병팀에게 손짓했습니다. 그들은 일반 경호원들과 달리 해외 분쟁 지역에서 잔뼈가 굵은 살인 기계들이었으며 지금까지 어둠 속에서 상황을 관망하다가 마동욱의 위기 신호에 맞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 전술 조끼를 착용하고 소음기가 장착된 기관단총을 든 4명의 용병이 서윤을 포위하듯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감정이 없었고 오직 목표물을 제거하겠다는 기계적인 살이만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찢어진 드레스 자락을 질끈 동여매고 바닥에 떨어진 전술 단검을 집어들며 그들을 향해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첫 번째 용병이 기합 소리도 없이 달려들며 개머리판으로 서윤의 머리를 가격하려 했습니다. 서윤은 상체를 유연하게 뒤로 젖혀 공격을 피함과 동시에 그의 손목을 낚아채 관절을 비틀어 버렸습니다.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났지만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서윤의 단검이 용병의 허벅지 대동맥 근처를 정확하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피를 뿜으며 쓰러지는 동료를 보고도 나머지 3명은 당황하지 않고 교차 사격을 가하며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서윤은 쓰러진 용병을 인간 방패로 삼아 총탄을 막아내며 테이블 뒤로 몸을 날렸습니다. 쏟아지는 탄환들이 테이블보와 식기들을 산산조각 냈고 파편들이 비수처럼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닌 생사를 건 진짜 전장이었습니다. 서윤은 테이블 뒤에 웅크린 채 호흡을 가다듬으며 적들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탄창에 남은 총알 수를 계산하고 주변 지형 지물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그녀가 707 특수임무단의 지휘관으로 부임한 것은 단순히 계급 때문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뛰어난 실전 능력과 전술적 판단력을 갖췄기 때문이었습니다. 적들이 재장전을 위해 사격을 잠시 멈춘 그 찰나의 순간 서윤은 맹수처럼 튀어나갔습니다. 그녀는 가장 가까이 있던 용병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며 그의 총구를 다른 용병에게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아군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게 만드는 교란 전술에 용병들은 서로 엉키며 대형이 무너졌고 그 틈을 타 서윤은 권총을 뽑아 정확하게 그들의 어깨와 다리를 저격했습니다. 그 시각 연회장 밖에서는 강철민 소령이 이끄는 헌병 특수임무대가 굳게 닫힌 정문을 폭파하기 위해 시사 폭약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폭파 3초 전 2일 폭파, 거대한 굉음과 함께 두꺼운 참나무 문이 산산이 조각나며 안으로 튕겨져 들어갔습니다. 자욱한 먼지 구름을 뚫고 방독면을 착용한 특수임무대원들이 연막탄을 투척하며 진입했습니다. 전원 꼼짝 마, 무기를 버리고 바닥에 엎드려라.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강소령의 굵직한 목소리가
연회장을 압도했습니다. 붉은 레이저 조준점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려는 부패한 장교들의 등과 머리를 겨누었고 상황은 급격하게 반전되었습니다. 마동욱과 결탁했던 장교들은 특수임무대가 진입하자 체면도 잊은 채 테이블 밑으로 기어들어가거나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서윤을 조롱하며 권력을 과시하던 그들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지금은 겁에 질린 쥐새끼 꼴이 되어 있었습니다. 개중에는 자신의 계급장을 들이밀며 내가 누군지 알아. 감히 누구에게 총을 겨누는 거야. 라고 소리치는 자도 있었지만 헌병들은 망설임 없이 개머리판으로 그들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술병과 음식물들이 뒹굴고 있었고 그 위로 비싼 정복을 입은 장군들이 줄줄이 굴비처럼 엮여 끌려나가는 모습은 권력의 무상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편의 블랙 코미디였습니다. 모든 부하가 제압당하고 용병들마저 쓰러지자 마동욱은 공포와 분노로 이성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치다가 구석에 숨어 떨고 있던 민간인 여성 웨이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달려들어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깨진 유리 조각을 목에 들이댔습니다. 다가오지 마. 한 발짝만 더 오면 이 여자를 죽여버리겠어.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강철민 소령과 대원들이 총을 겨눈 채 멈칫했고 연회장에는 다시금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예부대 부사단장이 민간인을 인질로 잡는 추태를 부리는 순간 그는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내다버린 셈이었습니다. 서윤은 헌병들에게 사격 중지 신호를 보내고 천천히 마동욱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지만 총구는 바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부사단장, 정말 끝까지 바닥을 보이는군. 군복을 입고 부끄럽지도 않나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경멸은 칼날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마동욱은 침을 튀기며 헬기를 준비하라고 소리쳤고 자신을 보내주지 않으면 다 같이 죽는 거라고 악을 썼습니다. 인질이 된 여성은 공포에 질려 흐느끼고 있었고 유리 조각은 그녀의 목 피부를 파고들어 붉은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멈추지 않고 한 걸음씩 다가가며 마동욱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심연처럼 흔들림이 없어서 마동욱은 빨려 들어갈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헬기는 없다, 마동욱. 네가 갈 곳은 군사법정뿐이야. 그 여자를 놓아주고 남자답게 항복해. 서윤은 일부러 그의 이름을 부르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마동욱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시선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서윤이 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려 했었지만 서윤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그의 본능을 자극하여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치 상황이 아니라 기백의 싸움이었습니다. 마동욱이 오지 마라고 소리치며 인질 뒤로 몸을 숨기려는 그 찰나 서윤의 팔이 빛의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탕단 한 발의 총성이 연회장을 울렸습니다. 서윤의 총구에서 발사된 총알은 마동욱이 유리 조각을 쥐고 있던 오른쪽 손목을 정확하게 관통했습니다. 끔찍한 고통과 함께 마동욱은 비명을 지르며 유리 조각을 떨어뜨렸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서윤이 달려들어 날라차기로 그의 가슴을 가격했습니다. 억소리와 함께 마동욱은 뒤로 날아가 벽에 처박혔고 인질은 무사히 강소령의 품으로 구조되었습니다. 신기에 가까운 사격술과 대담한 판단력이 빚어낸 완벽한 제압이었습니다. 벽에 처박힌 마동욱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서윤은 그에게 다가가
군화발로 그의 가슴을 짓눌러 제압했습니다. 마동욱은 피 묻은 입으로 저주를 퍼부으며 네가 감히 나를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넌 끝장이야 라고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서유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내 뒤에는 아무도 없어. 썩은 동아줄은 이미 끊어졌으니까. 그녀는 마동욱의 어깨에 달려있던 계급장을 거칠게 뜯어내어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진 모든 권력과 명예가 박탈되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상황이 종료되자 강철민 소령은 부하들을 지휘하여 현장을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체포된 장교들은 줄줄이 엮여 트럭에 실려갔고 부상당한 용병들은 의무대로 후송되었습니다. 연회장 한편에서는 이지은 중위가 노트북을 연결하여 대형 스크린에 마동욱 일파의 비리, 장부와 불법 거래 내역을 띄웠습니다. 끌려가던 장교들은 자신들의 비밀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것을 보고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유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기쁨보다는 군 내부의 썩은 환부를 직접 도려내야만 했던 지휘관으로서의 씁쓸함이었습니다. 비가 그친 밤하늘에는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찢어진 드레스 위에 강소령이 건네준 야전 상의를 걸치고 연회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뜨거웠던 전투의 열기를 식혀주었습니다. 연병장에는 수십 대의 헌병 차량과 구급차의 경광등이 번쩍이고 있었고 707사단의 병사들이 막사에서 나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섞인 눈으로 사태를 지켜보다가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서윤을 발견하고는 하나둘씩 경의를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듣던 신임 사단장의 진가를 직접 목격한 그들의 눈빛은 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강소령에게 다가가 부상자 현황을 물었습니다. 다행히 아군 사망자는 없었고 경상자만 몇 명 있다는 보고를 듣고서야 그녀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강소령의 어깨를 두드리며 수고했네 자네 덕분에 큰 희생을 막았어 라고 격려했습니다. 강소령은 감격에 겨워 경례를 붙이며 모두 사단장님의 용기 덕분입니다. 707사단은 오늘 다시 태어났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서유는 고개를 끄덕이며 묵묵히 연병장을 가로질러 사령부 건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고독해 보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사령부 건물 옥상에 올라선 서유는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동욱과 부패한 장교들을 태운 호송 차량 행렬이 위병소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붉은 미등이 뱀처럼 구불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서유는 비로소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물었다가 이내 피식 웃으며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너진 지휘 체계를 다시 세우고 병사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707사단을 명실상부한 최강의 부대로 만드는 일. 오늘 밤의 승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동이 터오기 시작하자 검푸른 하늘이 서서히 보랏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유는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악몽 같았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시와 조롱 암살 위협과 배신 속에서도 그녀는 굴복하지 않았고 결국 정의를 증명해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신념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이제 707사단의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깨끗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단장과 함께 새로운 역사가 쓰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707 특수임무단의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시리도록 푸른 하늘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지난밤 연회장을 뒤덮었던 화약 연기와 피 비린내는 밤새 내린 새벽 이슬에 씻겨 내려갔고 대신 차가운 공기 속에 묘한 해방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연병장 곳곳에는 아직 헌병대의 노란색 통제선이 쳐져 있었고 수사관들이 바쁘게 오가며 증거물을 압수하고 있었지만 병사들의 표정은 더 이상 어둡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면서도 막사를 나서는 발걸음에 힘이 실려 있었고 오랫동안 자신들을 짓눌러 왔던 거대한 먹구름이 거쳤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의 종료가 아니라 썩은 살을 도려낸 후 새살이 돋아나기 시작하는 치유의 과정이었습니다. 오전 10시 국방부 검찰단의 호송버스가 본청 앞에 도착하자 부대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고개를 숙이고 끌려 나오는 자들은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병사들 위에서 군림하며 온갖 전횡을 일삼던 마동욱 파벌의 핵심 간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어깨에 달려있던 계급장은 모두 떼어졌고 화려했던 정복은 구겨지고 더러워져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특히 마동욱 전 부사단장은 휠체어에 탄 채 손목에 붕대를 감고 있었는데 그의 눈동자는 텅 비어 초점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병사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환호성을 지르는 대신 침묵으로 일관했는데 그 침묵은 야유보다 더 무겁고 준엄한 심판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한서윤 소장은 집무실 창가에서 그 모든 과정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밤새 작성한 사후 수습 보고서와 새로운 인사 발령안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승리감에 도취되기보다는 앞으로 짊어져야 할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꼈습니다. 부패한 지휘부를 척결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고 이제 무너진 지휘 체계를 다시 세우고 땅에 떨어진 707사단의 명예를 회복하는 더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유는 씁쓸한 표정으로 커튼을 닫고 옷걸이에 걸린 정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전 부대원 집합 명령이 떨어졌고 연병장에는 수천 명의 병사들이 오하열을 맞춰 도열했습니다. 과거 마동욱이 주도했던 보여주기식 행사와는 달리 이번 집합에는 불필요한 의전이나 군악대의 연주는 없었습니다. 오직 바람 소리와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리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단상에 오른 서유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준비된 원고를 꺼내는 대신 병사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타고 연병장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고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사단장의 첫 공식 연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지난밤 군인으로서 절대 겪어서는 안 될 치욕스러운 역사를 목격했다. 서윤의 첫마디는 변명이나 미화가 아닌 뼈아픈 자기 반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지휘관들의 부패와 타락이 부대 전체를 병들게 했음을 솔직하게 인정했고 그로 인해 고통받았을 병사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사단장이 병사들에게 머리를 숙이는 모습은 전례 없는 일이었기에 연병장에는 잠시 충격적인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진정성 있는 사과는 병사들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윤이 권위적인 지배자가 아니라 진정한 리더임을 가슴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들고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로
707사단의 치욕은 끝났다. 이제 우리는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위해 존재하는 최정예 특수부대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녀는 앞으로 모든 진급과 보직은 철저하게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어떠한 파벌이나 청탁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실전 감각을 되찾고 적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대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강한 확신과 열정이 담겨 있었고 병사들의 눈빛에도 점차 뜨거운 결의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서윤이 이상이라고 짧게 맺자 연병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과 함께 우렁찬 경례 구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충성 그 소리는 강제된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충성심의 표현이었습니다. 강철민 소령을 비롯한 초급 간부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사단장을 바라보았고 이지은 중위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힘차게 박수를 쳤습니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707사단의 기백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은 병사들의 경례를 받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군인의 명예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대대적인 숙청 이후 707사단에는 피바람 대신 개혁의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가장 먼저 강철민 소령을 중령으로 진급시키고 작전 참모로 임명하여 부대의 핵심 전력을 재정비했습니다. 강소령은 그동안 쌓아왔던 울분을 토해내듯 밤낮 없이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병사들을 독려했습니다. 또한 내부 고발자 역할을 용기 있게 수행했던 이지은 중위는 대위로 진급하여 감찰실장 보좌관으로 발령났습니다. 그녀는 부대 내의 부조리를 감시하는 파수꾼이 되어 다시는 마동욱 같은 괴물이 탄생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훈련 강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과거의 보여주기식 시범 훈련은 사라지고 실제 전장과 동일한 환경에서 실탄을 사용하는 고위험 훈련이 매일같이 반복되었습니다. 지옥주라 불리는 극한의 훈련 기간 동안 병사들은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산악을 뛰어다녔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공정한 평가 시스템 아래서 흘린 땀만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병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급식의 질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식당에서는 웃음꽃이 피어났고 노후화된 장비들은 최신형으로 교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집무실에 앉아있는 시간보다 훈련장에서 병사들과 함께 땀 흘리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녀는 사격장에서 직접 시범을 보이며 백발백중의 실력을 과시했고 구보 훈련 때는 선두에서 달리며 지쳐가는 병사들을 독려했습니다. 여군 사단장이라는 꼬리표는 사라진 지 오래였고 이제 그녀는 707사단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사단장님과 함께라면 지옥불이라도 뛰어들 수 있다는 말이 돌 정도로 그녀에 대한 신뢰는 절대적이었습니다. 리더십은 계급장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임을 그녀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첫눈이 내리던 어느 날 저녁, 서윤은 홀로 사령부 옥상에 올라가 설경으로 뒤덮인 부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얗게 변한 연병장 위로 늦게까지 훈련하는 병사들의 입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기합 소리는 마치 심장 박동 소리처럼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썩은 내가 진동하던 이곳이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인하고 깨끗한 부대로 변모했다는 사실에 그녀는 깊은 감회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은 고인물과 같아서 언제든 다시 썩을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강철민 참모가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서윤에게 커피를 건네며 사단장님 날씨가 춥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라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커피를 받아들고 미소를 지으며 이 풍경이 좋아서 조금 더 있고 싶군요. 강 참모, 우리가 해낸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강 참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확신의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해낸 것이 아니라 사단장님이 병사들을 깨우신 겁니다. 이제 707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철 부대가 되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니, 나는 그저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비춰주는 등대 역할만 했을 뿐이야. 결국 험한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는 것은 병사들 자신이지. 그녀는 자신의 공로를 부하들에게 돌리는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차가운 겨울 바람을 즐겼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707사단은 단순한 부임지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집이자 가족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내년도 훈련 계획과 부대 발전 방안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07 특수임무단의 정문 앞에는 새로운 현판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마동욱이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었던 낡은 비석은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는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하고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한다라는 부대혼이 새겨진 거대한 자연석이 세워졌습니다. 서윤은 장병들과 함께 그 비석 앞에 서서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비석은 707사단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이정표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서윤은 담담한 표정으로 부대원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사진 촬영에 임했습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집무실로 돌아온 서윤은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삶을 선택하면서 포기해야 했던 많은 것들이 떠올랐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맨 뒷장에 짧은 문구를 적어 넣었습니다. 정의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켜내는 것이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향해 섰습니다. 연병장에는 태극기와 부대기가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고 그 아래로 늠름한 병사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서윤 소장은 재킷에 매무새를 다듬고 다시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 서류를 펼쳤습니다. 전속부관 다음 일정 보고에 그녀의 목소리는 활기차고 힘이 넘쳤습니다. 부관이 힘차게 대답하며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707 특수임무단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강인하고 지혜로운 여성 지휘관 한서윤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